국민의힘 새 대표로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민주당은 뛰어난 협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의원, 강승규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2,000표 조금 넘게 얻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당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을 꺾은 배경, 민심과 당심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당심에서 선명한 투쟁성을 강조한 장동혁 후보를 선택했고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모두 다 탄핵 찬반 구도에서 탄핵에 반대한 입장에 서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는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입장의 변화를 요구를 했고 이것에 단일 대우에서 이탈한다면 결국 여러 가지 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 당심에서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떤 점이 승리의 배경이라고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결선에 올라가면서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을 펼친 건데요. 장동혁 후보가 선거 전략이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 이제 그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인지도가 높고 익숙한 데 반해서 약간의 피로도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선 직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분이 패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이 워낙에 여러 가지로 지금 사면초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을 더 어떻게 보면 강화시켰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싸워달라.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앞서 우리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룰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8대2 룰이다 보니까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섰는데 이게 8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장동혁 후보가 신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로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른바 김문수 전 후보가 손을 내민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손을 내민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였습니까? 외연 확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좀 고민을 했었고요. 당의 또 통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친한계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다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의 어떤 지금 우리 당의 분포 구도가 탄핵 반대가 한 8 정도 된다고 보고요. 탄핵 찬성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한 80%의 당심에서 이러한 안철수 후보나 친한계 등이 당내 어떤 갈등 또 당내 어떤 내부 표적에 대해서 내부 갈등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리를 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일 대우로 가려면 그냥 외연 확장보다도 좀 뭔가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의 미래에 대해서 좀 하나로 모아달라라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작용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그런 외연 확장 전략이 오히려 당심에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을 준 측면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면 해석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약간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는 단기간의 승부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통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 약간은 좌충우돌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처음부터 저렇게 이제 통합력을 강조하고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뚜렷한 당 하나의 견해고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투표의 양상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영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반탄 입장으로 오다가 이제 결선을 앞두고서 갑자기 포용 전략으로 바꿨어요. 이게 당원들한테 지난 그 대통령 후보로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번복하는 모습 같은 거를 연상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역으로 이탈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메시지나 이런 게 더해지지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로 더 많이 갔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꾸면서 거꾸로 유출이 된 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세한 차이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장동혁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또 언급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동영 후보가 우파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세우는 프레임과 장동영 후보가 또 우리 보수계에서 생각하는 보수 우파 시민사회 세력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또 그 우파의 어떤 여러 시민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과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부분,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이재명 정권을 견제도 하고, 그것이 견제를 넘어서 계속 이재명 정부의 독주 체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바로 어떤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장동영 후보의 어떤 일치된 일관된 입장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개 재판의 재개 문제라든지 또는 우파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재명 정부의 견제 장치 등을 함께 해서 작동해서 싸워야 된다. 대여 강경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으로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관계, 지금의 그런 어떤 일방 독주 체제를 일정 정도 협치라든지 그런 정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대여 강경 투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장동영 후보를 대표로 선택한 그 자체가 이러한 대여 강경 투쟁을 하라는 당심의 주문도 포함돼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장 대표의 취임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취임 일성치고는 좀 굉장히 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특히 여론조사에서 60%의 민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외연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국민 다수의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전당대회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저런 메시지를 말씀하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은 지금 합리적 견제 세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 무턱대고 이 대여 투쟁을 하겠다,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런 어떤 야당이나 그런 야당 대표를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어떻게 보면 뭐 전한길 씨라든지 이번에 장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중간층이나 또 합리적 어떤 보수 세력이 다시 재건돼서 이재명 정부를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견제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자칫하면 훨씬 더 고립된 그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불분명하게 됐고, 오히려 오늘 그 취임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접견 가겠다, 물론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진 행보거든요. 당장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정당은 선거로 성과를 입증하는 조직이고, 선거에 있어서 가장 정당이 중시하는 거는 중간층의 민심인데요. 그 중간층의 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졌고, 저런 기조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정치적 공공함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좀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단일 대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른바 찬탄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이냐, 만약 그 부분이 좀 강경하게 나가게 된다면 이른바 분당까지 가능하냐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107명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요, 100명의 개헌 저지선을 지탱하는 힘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야당으로서의 견제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반 구도로 많이 분열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분열이 지금 탄핵도 사실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이미 마무리져 있지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탄핵의 어떤 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계속 내부의 어떤 싸움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의 또 여야 어떤 견제와 균형의 어떤 정치 그런 새 균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결선 투표까지 간 만큼 이런 107명의 그 의원들이 하나의 단일 대우로 엮일 수 있도록 아주 끊임없는 토론과 또 여러 가지 열정적인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광로에 녹아낸 만큼 이제는 단일 대우로 뭉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단일 대우로 뭉치지 않고 계속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로 계속 과거로 지향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당에 여러 가지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 등을 이번에 오히려 장동희 후보가 신인이면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강조한 만큼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저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단일 대우가 중요하고요. 계속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내부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서 당내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당 가능성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찬탄파는 과연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분당 가능성은 없는가? 근데 이제 정당이 늘 단일 대우를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수당이 되고 야당이 되면 내부에서 강하게 단결하지 않았을 때 그게 여당을 향한 권력을 향한 견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되면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특히 이번에는 위헌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된 데다가 지금 내란죄로 기소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당내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입틀막 하듯이 무조건 단일 대우로 가자,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당의 어쨌든 쇄신 내지는 건강한 회복력 이런 거를 없애겠다라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는 민심과 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쇄신 없는 단결은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전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상식적인 수권 능력을 가진 상식적인 정당에서 왜 이렇게 극우 세력이 판치는 이런 정당이 됐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토론을 통해서 이 당이 정말 쇄신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들을 도출하고 이런 게 전당대회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전한길 씨 같은 분이 후보들보다 더 부각되면서 확증 편향이 확대되는 강화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렀단 말이죠. 저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께서 경쟁이 끝났고 이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 다른 스탠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 후보는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지만 제대로 된 견제력조차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당장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27일 날 소환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환 예정돼 있거나 기소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무조건 나가자 싸우자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에 동조한 책임 혹은 방조한 책임 묻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무조건 어쨌든 어깨 걸고 싸우자는 걸로 해소가 안 된다. 그리고 당내에 장동혁 후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앞섰던 분입니다.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그나마 이 낙인 찍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지면 정말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기 쉬워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물론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위헌 심판 해산 청구가 됐을 때 해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좀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승규 의원께 좀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게 아니냐, 그리고 중도층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지향하는 아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계엄과 여러 가지 이유의 탄핵으로 지금 우리 당을 떠나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가 되어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본다는 것이 외연 확장에 무슨 방해가 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앞으로도 보수 정당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실망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외연 확장에 나설 수 있고요. 그런 외연 확장은 오히려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자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도리나 그 대통령과의 절연만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위헌 확장으로 중도층에 대해서 또는 진보 세력에 대해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저희를 응원하거나 지지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위헌 확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이재명 정부와 지금의 그 여당이 진보 정당이 좌파 정당이 어떻게 독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색깔을 더 강화하는 것이 외연 확장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또 해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초강성 반탄파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대결 정치가 극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방문하지 않았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장 대표는 그러면 취임 인사할 때 민주당 우선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당은 서로 소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당 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 다른 한쪽이 그것을 손을 내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어떤 새로운 당대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정당 대표가 어떤 당의 상대 당을 무슨 없어져야 될 당이라든지 또는 악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등은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대한민국이 다양한 산업화나 민주화라든지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 또는 그 논란 그리고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21세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정당 대표가 우리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금은 워낙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 장동혁 대표 이제 젊은 대표 아닙니까? 또 새로운 그런 여야 협치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워낙에 이제 초강경 입장을 보였는데, 장동혁 대표의 일성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우리가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서로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악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야 간의 이런 극한 대치가 진행된 게 오래됐어요. 비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은 아니고 지난 정권 시절부터 계속됐던 거였고, 한편에서는
법안을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한편에서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접점 없이 이게 계속 걷던 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행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다르다. 나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선출되든 야당에 선출된 대표를 만날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이제 인식이나 말씀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뭔가 협치나 대화가 잘 안 풀리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거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야가 스스로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소통하고 협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 가장 좋은 모양새인데 지금 여야 간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물꼬를 대통령이 좀 터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도 막 전당대회를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각각의 당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뭐 기대, 지지층의 요구 이런 거에 부응하는 메시지나 행보를 해왔다고 보는데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지지층만 보고서 정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이면은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다시 선거 국면이 열려요. 이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층의 외연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강 의원님 뭐 정체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파면되고 기소된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는 게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품격을 지키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목격했던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체성으로 좀 돌아가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심사 내일 열리게 되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먼저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 혐의도 뚜렷한 데다가 말을 또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국에 영장 발부의 사유인데 발부 가능성도 전 상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항변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무슨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게 없다. 일종의 이제 부작위 아니냐. 근데 부작위를 가지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다 부작위 아니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후에 확대될지 모르겠는데 부작위에 대한 책임도 강도 높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단순 가담이나 방조도 굉장히 처벌이 강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형법상 이제 최고의 그런 형벌이 따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기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조치를 그저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을 해서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모든 수사와 정치 특검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적극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금 계속 구속시키고 또 특검에서 정치 소환 조사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정치적 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그저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이긴 자, 승자가 모든 것을 해석을 다 규정하고 법을 곡해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이죠.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이 사법 그러니까 특검의 조사에서 포함되어 있다. 선거 과정에서 종교 집단에서 종교계에 대해서 표를 구하고자 여러 가지 방문도 하고 읍수도 하고
또 종교 행사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자체를 통일교가 우리 당에 당원으로 입당하게 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정당 사무실을 우리 정당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2번씩이나 시도를 했고요. 이런 부분 등은 결국 보여주기 정치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다분히 지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 수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혐의하고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와 또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수수했다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수사에 있어서 이게 이제 현금으로 오고 갔을 경우에 물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에요. 근데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윤영호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일교 관계자도 한학자 총리에게 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 그리고 날짜와 방법까지 다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저는 그 혐의 입증에 충분한 그런 관련자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보고요. 글쎄 뭐 모르긴 몰라도 내일 그 소환 이후에 한 번 더 소환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고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의 전례에 비추면 저 정도의 구체적 진술이 뒷받침이 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특검법을 조금 더 인력도 범위도 넓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뭐 법안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반환점을 안 지났거든요. 그렇죠. 보장돼 있는 기간에 150일까지 최장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검 초기 먼저 요청을 해서 인력이 됐든 수사 기간이 됐든 아니면 수사 범위 확대가 됐든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게 좀 바람직한데 특검에서 아직 그에 대한 정식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특검 수사와 관련돼서 또 민주당 내부도 강경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 제출로 표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하다 보면 기한 연장이라든지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이게 방대한 일종의 이제 국가적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들어보고 정치권이 반응해도 늦지 않은데 조금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센 특검법의 발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 보복을 거세게 하겠다는 아주 압축적인 표현이고요. 또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춰질지 민주당이 한번 국민들 눈높이를 한번 자성해오는 계기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특검법이 원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특검법을 그 기간을 두는 것은 그 정도 되면 충분한 수사와 그 검찰이나 기존 수사에서 못했던 부분 등을 들춰낼 수 있다 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한 3개월 정도 국민들께서 좀 못다한 여러 가지 부분 등을 밝혀낼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인식적인 어떤 경계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늘려서 내년 6월까지 가겠다. 그런 특검 정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지금 민주당과 특검 당국의 어떤 두 정치적 결단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한번 저는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민주당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의회 독재 또는 민주당 일당 독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지 한번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그런데 야당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같은 회담을 두고 정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그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협상으로 대표되는 한미 간의 무역 구조, 그다음에 안보, 동맹 이걸 이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 쪽에 이른바 이제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좀 방어일 수밖에 없고 뭘 얻기보다 얼마나 덜 내주느냐, 얼마나 지키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그런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상회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개된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애초에 의제 우선순위 밖에 있던 북한 문제를 의제 중심으로 끌어옴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저는 거두었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이제 워딩이 한 몫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순발력도 있고 전략도 있는데 그보다 상당히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읽고 상대의 스타일 이런 거에 맞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준비한 그런 결과가 어제 선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승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한미 관계는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절친한 사이이지요. 한미 정상이 그 대통령이 새로 선출됨이 한미 정상 회담을 연다는 것은 그런 동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쌓였던 거 미진했던 부분 등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정상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정상회담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얻는 수익도 없이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압력과 버라이어티한 정치 수사에 이것을 그저 그냥 화려한 수식어로 뭐 피스메이커다, 페이스메이커다, 김정은을 갖다 대고 해서 그저 그냥 입을 막는 그런 정도의 결과를 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역 질서가 재편되면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고 관세 15%가 협상이 있고 품목 관세가 15% 일부 자동차 등에서 있었지만 이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많은 미진한 과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쌀이라든지 축산물, 그 소고기라든지 축산물, 농축산물 추가 수입 문제라든지 또는 추가 개방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등에서 굉장히 현안들이 많았는데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회의를 가서 어떤 합의문도 없었다. 어떤 뭐 협약서도 없었다. 이것이 120% 성과를 냈다고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저런 자화자찬이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표현을 하는지 저도 의아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재명 정부도 그동안 반미 또는 반일 이런 감정의 정서에 자극하면서 외교를 했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려는 그런 노력 등에 대해서는 좀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 회담에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뭐 숙청, 혁명 이러한 것 같이 보인다, 사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만나고 나서는 오해였다라고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지금 좀 전에 공개된 걸 보니까 손편지도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뭐 훌륭한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면서 국정을 이끄심으로써 대한민국을 찬란한 미래로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 이런 식의 또 친필 또 메시지도 남긴 걸 보면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이런 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때리고 먼저 나중에 받아내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었느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기선제압용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SNS.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도 이제 여러 보고 라인들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마가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제 대중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도 강경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판 극우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뭐 고든창 같은 분이나 영킴, 하원원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쪽에서 나온 보고였을 수 있어요. 근데 저건 이제 특검이 몇몇 대형교회를 압수수색했던 것과 오산 미군 공군기지. 근데 그 사실은 미군 관련된 시설을 압수수색했다기보다도 한국군 시설도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 압수수색한 건데, 근데 그걸 두고서 이제 저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민한 분이에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그러나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일종의 기선제압 길들이기용으로 이제 저런 메시지를 냈다가 또 거둬들였잖아요. 근데 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오벌 오피스라 그럽니다. 예. 근데 저 오벌 오피스에서 몇몇 참사들이 있었어요. 젤렌스키 전 대통령이나 남아공 대통령 그렇죠. 경우에. 그래서 오벌 오피스 엠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벌 오피스의 매복이다. 그래서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얼리티 쇼가 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걸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불과 한 2-3시간 앞두고 저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비상이 걸렸고 어제 많은 국민들이 새벽까지 잠을 들지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참사를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를 잘 유도하면서 부드럽게 정상회담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와 그 정상회담 태도가 저는 빛났다고 보고요. 앞서 합의문이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의 그 한미 간에 있는 현안의 성격상 우리가 지키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합의문이 없는 게 좋습니다. 조금은 모호한 영역에 많은 것들을 남겨둬야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지 그걸 다 잘라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미국 쪽의 거센 요구에 거센 공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적인 거는 후속 실무 협의로 남겨놓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서둘러서 다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잘 대응했다. 뭐 트럼프의 협상 스킬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좀 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악을 피했다는 측면에서 또 저희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저는 가서 오버오피스 아까 참상으로 드러났을 때 많은 외교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 외교적 스킬 중에서 저는 대형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 등이 과연 그냥 협상 스킬의 어감용으로만 쓰였겠느냐. 트럼프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적 그런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독주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그저 그럭저럭 그냥 방어를 해냈다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앞으로 계속 트럼프 정부의 목이 끌려다니는 아주 뭐 어디 신문에서 그렇게 했더라고 포에버 협상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뭐 어떤 회담, 어떤 실무회담 등에서도 계속 뭔가 큰 줄기를 잡지 못하고 압박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국익이 또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 어떤 침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의 어떤 난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강승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